우리 3학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이번 방학도 약간 짧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대면 전공시험을 위시해서 남아있는 중간과 기말 시험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번 학기에 모든 과정 잘 견뎌내고 선선한 가을과 연말의 홀가분함을 느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11강 준법과 윤리 그리고 12, 13강을 묶어서 성예절을 포함한 직장예절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무겁지 않고 분량도 적어서 한 번에 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주교재상으로는 오늘이 이번 학기의 마지막 이론 강의가 되겠으며 다음 주는 중간과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리뷰와 퀴즈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 길이가 좀 깁니다. 이것을 2주나 3주분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13주차에 중간 기말평가를 치기 때문에 14강과 15강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실례를 직접 인터넷 검색하고 서술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단체 대면 시험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우리가 중간평가 주간에 정상적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현재 7월 10일 전공 실기시험 이전에 이론 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방금 언급했듯이 13주차인 6월 25일에 중간과 기말평가 각 1시간씩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돌발 퀴즈 푸는 과제 플러스 14주 보강 과제 영상을 추가로 올릴 겁니다. 즉 이번 주 강의 영상 1, 2부와 과제 템플릿 1개 평상시와 같죠. 플러스 미디어 검색 과제에 관한 설명 영상과 검색 과제 템플릿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바로 검색 과제 영상을 보고 검색 과제 템플릿에 과제를 작성한 후 다시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들은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 업로드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11강 준법과 윤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법의 정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 악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선인을 악인으로부터 지키는 것, 즉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의미는 제일 밑에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인간 삶의 뿌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다운 삶이란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의식주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 영화인 코난 혹시 보셨어요? 좀 된 영화인데. 자, 이 영화를 보면 자원이나 땅이나 또 종족 번식에 필요한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상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고 쫓고 숨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이 없고 또 그러한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부족들 간에 통일된 국가와 정부가 없어서죠. 그래서 법과 규칙이란 인간 삶의 기초, 즉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 즉 뿌리라는 것입니다. 도덕심리학자인 로런스 콜버그는 인간 도덕의 시대적, 연령적 발달 단계를 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잘못하면 엄마에게서 한 대 맞을 게 무서워서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2단계는 공동체에 어떻게 비춰질지가 기준입니다. 즉 아이들 사이에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소외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의 단계라는 것이죠. 3단계는 일반적인 윤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윤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 꼭 성문법이 없어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죠. 도둑질은 하면 안 되고 남의 밭에 들어가 수박소리 하는 것 또는 남의 집 닭을 잡아먹으면 안 되고 또 수확할 때는 함께 일을 해야 되고 두레나 품앗이 같은 거 있죠. 또 마을의 행사 즉 경조사에는 참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반적인 윤리들이 있죠. 하지만 법과 질서라는 것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에 있어서는 각 공동체의 이익에 따른 윤리적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체 사회법에 위배되는 행동도 단체적으로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법,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성문화된 법규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므로 4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3단계의 서점인 일반적 윤리를 따르다가 성문화된 법이 없기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이 커버가 되죠. 즉 자신의 이익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단계가 보통 우리 성인들의 평균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5단계, 6단계는 도덕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들로 발전하기 위한 지향성을 가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래 보면 5단계는 인간의 기본 원리, 즉 도리에 따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즉 법이 우리 몸 안에 배어져서 이제는 법이 없어도 지킬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래서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개인 도덕과 사회윤리가 일치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부터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6단계는 인간 존중에 바탕한 보편적 선에 따름, 괄호 안에 의무론적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주장한 의무론적 윤리에서 인간 이성은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보편적 선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정언명령 기억나죠? 인간의 몸에 완전히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인간 본성처럼 합일 상태가 되어 있는 법 플러스 절대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성이 합쳐져서 가장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 4단계, 빨간색으로 해놨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단계 정도는 되어야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민주사회 얘기를 하느냐면요. 민주사회라는 것 자체가 자유와 소통을 통해서 개인 경쟁력을 인정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잖아요. 공산사회는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고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통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만약에 그런 정도의 통제를 한다면 이미 민주사회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스스로들 알아서 법을 지키는 단계, 즉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스스로 알아서 준수할 정도는 돼야 민주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힘들다면 사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1번. 다음 중 준법의 의미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2번.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의 4단계와 관련. 3번.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조건. 4번. 법은 악인만을 위하여 존재.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줄여서 TI라고 하죠. 이 기구가 매년 세계은행 등 7개 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부패인식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10점 만점에 5점대로서 175개국 중에서 매해 4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부패지수에 있어 최하위권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은 7.18이네요.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포함하는 기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세금으로 한 지역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 사업자를 선정할 때 뇌물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공사를 수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다리가 부실공사로 무너져 버린다면 그에 따르는 인명적, 경제적 손실은 몇천 배, 몇만 배가 되겠죠. 즉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경제적 악화를 불러오고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법 정신과 국가 경쟁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돌발 퀴즈 2번. 다음의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준법 정신 고취를 통해 부정부패를 막음으로써 국가의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민주적인 사회 운영에 있어 4단계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최소한의 도덕 수준이 요구가 된다고 했죠.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배웠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4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윤 추구, 두 번째는 법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윤리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하는 1차적인 책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법망을 피해서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했죠. 또 마지막 4단계는 자선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3, 4단계를 이윤보다 윤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죠. 자, 이때 도덕 발달의 4단계, 즉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 대표적 신뢰가 바로 나이키 딜레마입니다. 1996년에 미국 라이프지 유월호에 12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에 납품되는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동 노동 착취 관련 기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매체들이 나이키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 착취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는 보도들을 하자 각 단체들과 소비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축구공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나이키 브랜드의 주가는 대폭 하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 아동 노동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키는 생산과 이윤 추구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저개발 국가의 아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그러한 저개발 국가의 아동 착취법을 이용을 한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나이키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윤리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면서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조금씩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윤리의 회색지대, 즉 Gray Areas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현재 실행되는 법만 잘 지키는 것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또는 기업이 윤리의 회색지대를 자각하고 찾고 법을 수정하고 또한 법으로 충분치 않은 부분을 윤리로 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3번. 다음의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법규범 준수, 준법만으로 충분치 않은 이유는 법망을 피해 비윤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점점 실용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Y세대와 X세대들이 생각하는 예절과 여러분 세대인 Z세대, 즉 Z세대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예절 또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미래에 속하게 될 직장의 상사들은 Y세대와 X세대들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윤리와 예절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세대에 맞는 예절을 갖추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로 인해 관계적 손실 또는 직업생활에 있어 실질적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호구되는 거죠. 내가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면 상대편은 나를 쉽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을 스스로 지키고 챙겨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절도 지키고 내 것도 챙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회는 인간관계와 친절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고 Y세대와 X세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로는 여러분이 직업생활에 있어서 또는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예절과 이윤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강 직장예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장예절 보기 전에 예절의 정의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예절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악수를 잘 하나요? 안 하죠?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 여성이 남성과 악수를 잘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또는 요즘 스승님, 선생님 앞에서 절하는 사람 드물죠. 근데 옛날엔 스승님하고 절을 했었죠. 또한 전화 예절이 있는데 예전에는 전화 자체도 없었죠. 소통 형식 자체가 변화를 하고 그에 따른 예절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카톡 예절, 이메일 예절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밑에 법이나 집단에 의해 강요되는 행동 규범은 아닌데 지키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외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예절과 윤리의 비교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예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를 받은 집단이 한 개인을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인사를 잘 하지 않았는데 거만하다고 오해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돌발 퀴즈 4번입니다. 다음 예절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인간관계에 있어 연령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 2번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3번 그 형식에 있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한다. 4번 예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공동체 내에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세상에 만약 나 혼자만 산다면 과연 윤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는 타인을 위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절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밖에 없는데 인사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는 또한 예절은 남을 위한 개념, 즉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지하철을 탔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쫙 벌려서 앉아있어요. 말 그대로 쩍벌남, 예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리가 좁아진 옆의 사람들, 또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게다가 그것을 성희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생각하자면 그 쩍벌남의 무례함은 예절에서 나아가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절이 윤리와 동일시되는 그런 시점이죠. 또는 새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범죄라고 하지는 않죠. 교양이 없다, 예절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 새치기를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절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절을 모르고 예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예절은 둘 다 상호주의 관계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건대 예절과 윤리는 남을 위한 개념입니다.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타인의 예절 없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나 자신이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와 예절이 상호주의 관계성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예절을 지키지 못해서 윤리적이지 않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수줍어해서 부끄러워해서 모르는 사람 또는 몇 번밖에 보지 않은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인데 그 사람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다 쳐봅시다. 물론 그 사람이 편협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가 인사를 받지 못해 기분이 나빴다 하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거니까 일단은 피해를 끼쳤다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는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억울하겠죠. 남한테 비윤리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고 행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이익이나 오해는 받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예절의 윤리적 바탕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고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인데 인사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내가 느끼기에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남한테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서 또는 선천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빼야겠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이런 윤리적인 원칙이 황금률이죠. 이러한 황금률의 원칙이 윤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절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5번입니다. 다음의 문장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예절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돌발 퀴즈 6번입니다. 다음 예절과 윤리의 비교에 있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예절을 지키지 않으므로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예절은 윤리에 속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2번 윤리와 예절은 둘 다 타인을 위한 개념이다. 3번 황금률은 윤리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나 예절에 있어서는 통용되기가 힘들다. 4번 상호 간에 예절이 없어도 윤리성만 잃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우리 주교재에서는 직장 예절에 있어서 1번 인사와 악수 예절, 2번 어떤 분에게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 때 예절, 소개 예절, 3번 전화 예절, 4번 이메일 보낼 때 예절, 이렇게 4가지 부문의 예절 형식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1번 인사와 악수 예절을 보자면요. 악수라는 것은 전문성과 진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느끼게 하는 예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수라는 게 서로 협력하자라는 의미와 느낌이 있는 예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인과 전문인이 만나서 협력하여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형식이기도 하죠. 악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서 해야 합니다. 기립 악수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악수를 할 때 시선은 맞춰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동양의 경우에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과 악수를 할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두 손으로 손을 감싸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악수는 너무 길게 하면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빼려고 하는데 굳이 잡고 있고 또는 뼈가 으스러져라 손을 세게 잡고 흔들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죠. 또한 연세가 있는 어르신과 인사를 할 경우에 어르신이 먼저 손을 내밀 경우 악수를 하면 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인사를 할 경우에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악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는 여성이 손을 내미는 것을 거부할 때는 또는 고개를 숙이고 여성이 먼저 목례를 할 경우에는 악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상대방과 악수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고개를 숙여서 먼저 목례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악수할 틈이 주어지지 않겠죠. 또한 악수할 때 너무 허리를 굽히지 말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일 경우에는 악수라는 개념보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손을 맞잡고 정을 나누는 것이라 시선을 맞추고 머리를 빳빳이 드는 등 형식에 매이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녀들 두 번째는 소개 예절입니다. 이 사람을 저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 또는 내가 어떤 분으로부터 다른 분을 소개를 받게 될 때 먼저 쌍방이 모두 일어서서 기립으로 인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성명과 직함 등을 말을 하겠죠. 이때 들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또는 특별한 이름은 잘 기억되고 좀 흔한 이름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웬만하면 직업에 관계되는 인물을 소개받았을 때는 꼭 이름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명함이 있죠. 우리 학생들 평생 명함을 가지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명함을 한번 만들어보고 명함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만들어서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많이 만들어 놓으면 쓸 일이 생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쓸 일이 많이 생기죠. 자, 명함을 주고받을 때 보통 이쪽에서 명함을 건네면 저쪽에서도 명함이 있는 경우 꺼내서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받은 명함을 바로 가방 안이나 호주머니 안에 넣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은 명함을 한번 보고 그리고 명함에 대해 또 직함에 대해 전화번호에 대해 한번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절이죠. 그 다음에 넣게 됩니다. 또한 만약 내가 직장의 상사와 함께 어떤 분을 만나게 된다면 먼저 상사가 자신의 명함을 꺼내서 건네고 난 후에 나도 명함을 드리는 것이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즈니스 관련한 만남이라면 상사가 주가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명함 뒤편에 보통은 비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만난 날짜와 용건, 성함 등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먼저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테면 내가 나의 은사님과 길을 가고 있는데 내 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때 나는 선생님 얘가 제 동생입니다 하고 먼저 소개를 드리고 내 동생 보고 우리 선생님이셔 인사를 드려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손윗 사람에게 나를 소개를 해주는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나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바로 내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낫죠. 약간의 기동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연령대가 높은 분의 경우에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을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않으면 뜻이 전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조금 밑에 당연한 거지만 성과 이름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김선생, 윤과장, 최대리 안 된단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맞는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애매하다면 소개를 해주신 분께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도 좋다는 말이죠. 엄연히 그 사람의 직종과 직분에 맞는 호칭이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을 누구누구씨라고 부르거나 연세가 많다고 아주머님, 어머님, 자기야 그건 좀 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어린 친구라 할지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구야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는 그 사람의 직함을 불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만약 친구가 신부님이라면 성당에서는 신부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맞는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꼭 힘들다면 이름을 생략하고 의사만 전달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에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려갔는데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제 나이면 보통 아주머니나 어머니 이렇게 충분히 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니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연결하러 오신 기술자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기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택배기사님도 아저씨가 아니고 기사님입니다. 운전기사님도 기사님이죠. 또한 작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주인으로 보이는 분이라면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습니다. 리어카 끌고 양말을 파는 분한테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합니다. 호칭 한 가지로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개를 받는 자리에 있어서 첫 호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돌발 퀴즈 7번. 다음의 직장 예절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어른에 대해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다. 2번.
친밀감 형성을 위해 긴 시간의 악수가 권장된다. 3번 명함을 받고 바로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은 실례다. 4번 사람을 소개받을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 직장 예절 세 번째는 전화 예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용건이 있어서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문의할 사항 또는 용건을 메모를 해놓고 웬만하면 한번 읽어보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효율성 있게 서로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습관입니다. 또한 업무가 5시에 마치는데 4시 50분에 전화를 해서 업무를 지연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전화를 받을 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내가 속한 직장명, 학업명 등 이름을 말하면서 전화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에 배송이 지연이 돼서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보면 전화를 그냥 네 하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작고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냥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혼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회사명을 말하면서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아무래도 업체 규모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왠지 일을 하고 있는 느낌 또는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에요. 학부모로부터 오는 전화는 항상 받을 수 있어야겠죠? 또는 내가 어린이집의 교사인데 학부모가 갑자기 제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린이 안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는 거래처에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문의가 왔을 때 최대한 빨리 답해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1시간 후에 답을 드려도 될까요? 또는 내일 오전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시간을 정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입니다. 교수님들과 전공 수업 또는 여타 수업 보강 잡을 때나 전공 레슨 시간 잡을 때 자신이 정말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업이나 레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친구랑 별 중요하지도 않은 식사 약속이 되어 있는데 또는 그날 그 시간이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신 위주로 시간을 잡기 원한다거나 다 같이 시간을 잡으려고 교수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속칭 씹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밑에 상대방에게 통화 강요하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전화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때는 되도록이면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 좋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연령대가 높은 분과 전화할 때는 상대방이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것이 친구들 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보다 연령이 많은 분과 전화할 때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왜 안 좋으냐고요?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과 통화를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난 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 예절 마지막 네 번째 이메일 예절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인터넷 쇼핑이나 많은 학원, 초중고 학교, 대학 또는 산업체 등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메일은 고객의 문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등 고객과의 소통 수단으로 쓰이거나 영수증 또는 문서 파일 등을 보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예절의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문의를 해왔을 때 당연하지만 문의받은 내용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의 문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질문자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몇 번 읽어보고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문의에 대한 대답이 내 선에서 결정 지을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 예의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문의하는 입장에서면 그렇다면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은 점점 커지겠죠.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일단은 문의자에게 전화를 받은 첫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일 경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결시켜주거나 만약 연결시켜준 담당자 또한 해결책을 제시 못해서 다시 자신에게 문의자가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또 다른 담당자를 연결시키지 말고 스스로 상사와 의논하여 답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 중 이메일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거나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욕설을 쓴다거나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한 이메일이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쯤 주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작성한 이메일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카톡이 아직 지금처럼 유행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로 소통을 할 때 종종 이런 실수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메일에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오히려 추억이 되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메일보다는 카톡 예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카톡도 글로 소통하는 문제이기에 기본적인 예절은 이메일과 같습니다. 단지 드러나는 차이라고는 카톡이 이메일보다는 더 기동성에 있어 뛰어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더 빨리 답변을 해줘야 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죠. 또한 단톡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인사나 호칭 그리고 예절 바른 말투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모두 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면하여 인간관계를 가질 때 예절과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카톡 소통에 임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8번. 다음의 직장 예절에 있어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특히 비즈니스 관련 전화라면 최대한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2번. 직무 관련 전화를 걸기 전 미리 통화할 용건들을 메모해 놓도록 한다. 3번. 통화에 있어 불필요한 인사들은 효율성을 위해 생략하는 편이 좋다. 4번. 직무관계에 있어 이메일은 전화통화로 표현하기 껄끄러운 격한 감정들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소통 방식이다.